네, 근데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서울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들은 하락할 수도 있다.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일자리랑 연결된 노선이 있는 역세권 중에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지역들은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좀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동구, 강서구, 일단 9호선 라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일자리를 출근하는지는 같이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역세권이면 안 돼요. 그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이제 소장님에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다 엮여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지금 집을 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집값이 좀 떨어져야 살 텐데 이런 그치, 기대 기다리고 때문에 있습니다. 떨어질까 말까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 네. 또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청약 왜 안 나와? 또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발언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긴 네. 한데,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관심이,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지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들은 하락할 수도 있다.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네.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년 동안 정말 많이 오른 지역들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인가?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듣기 좀 싫으시겠지만 네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예.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작년 말쯤에 그 영등포에 영등포에. 그 대장 아파트 문내 자이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조금 이제 살까 말까. 근데 아니다. 나중에 좀 더 떨어지면 열심히 네. 그 사이에 더 벌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반년쯤 지났잖아요. 몇 억이 한 3, 4억이 더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도 네. 이제 권역이 워낙 많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데는 이제 물레동이고 네. 거기 자이랑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일 텐데 네. 호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최근 한 1년, 2년 동안에 호재가 좀 집중이 됐는데 네. 제 기준으로는 대형 호재예요. 아, 진짜요? 예, 왜냐면은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도 보통 일반인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숨겨진 호재가 뭐냐면은 혐오 시설들이 없어지는 호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레자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나오고 그죠. 거기 뒤가 사창간건 아세요? 아,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박원 시장님 때부터 그 이제 권역들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고, 그래서 쪽방촌 계속해요. 그 쪽방촌들 없애고 네. 여러 가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구차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뭐 제2의 뭐 예수전당을 짓는다는 네. 호재도 있고 아무튼 그런 혐오 시설들이 선호 시설로 바뀌는 호재들이 계속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 반영된 것들이어서 그 전까지는 안 오르다가 작년에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죠. 그쵸. 많이 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셨을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중개업소 가셔갖고요. 적당히 흥정하셔갖고요. 네. 너무 흥정하면 또 물건을 드리거든요. 네. 워낙 좀 매도자가 우위기 때문에 그쵸. 그냥 빨리 계약금을 넣으시고 100만 원이라도 네. 그리고 잊어먹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사야 된다. 그러면 잔금 치실 때까지 아마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입지들은.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와 뭐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서울의 유명한 지역들, 서초구, 성북구, 마포구에 대한 질문들, 이제 세부 질문들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그냥 전반적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추가로 여쭤보면 서울시에 이제 뭐 고도 제한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실제로 풀리는지, 그다음 풀린다면 좀 서울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님 때 좀 고착화가 된 제도였었는데 네. 이게 용적률과 뭐 건폐율과 뭐 이런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35층으로 다 그냥 평균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35층 이상 줘도 되는 지역들도 있는데 네. 굳이 그런 지역들은 35층으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공중 공간들이 좀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조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도와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은 지역들, 사업성을 높이게 됐을 경우에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조금 더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풀어준다고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강북 지역처럼 고바위 지역들, 언덕 지역들은 그렇게 다 또 안 돼요. 왜냐면 산보다 높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보다 높게 지을 수 없어요? 예, 지금 처음 대부분 뭐 알았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주변에 또 비행장이 있으면 또 못하기도 하고, 네. 그런 또 보호시설들 같은 경우는 또 보호시설 때문에 네. 못 짓기도 하고, 아무튼 뭐 고도 지역, 경관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용도 네. 지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마 좀 평지가 많거나 그렇게 좀 보호할 지역 시설들이 적은 지역들은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강북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을 것 그게 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서울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뭐 네. 재건축 재개발 네. 풀어준다. 이게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 있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청이 서울특별시가 있고 구청이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인허가권을 지금 뭐 이게 노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단계마다 좀 브레이크가 걸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단계에 브레이크 걸렸던 것들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었고요. 네. 이전보다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못하게 한 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음마아파트나 네. 잠실중앙 5단지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텐데, 특화 설계를 해라. 그래서 특화 설계를 해서 제출했더니 또 뭘 또 수정하라고 하고, 계속 핑퐁을 몇 번 하고, 이렇게 좋은 단지들은 국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 국제 설계해서 또 제출했는데 또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좀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형식적으로 딜레이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뭐 안전진단 강화도 그 조건들도 완화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조금 본 단계로 가기 전까지 있었던 형식적인 절차들을 다 없애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행된 것들은 없는데, 이제 임기가 1년밖에 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실용화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든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네네네. 그 오세훈 시장님이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서 네. 좀 뭐 강력하게 되기는 힘들지라도 그렇죠. 다음번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내년 6월 달에 네. 지방선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제 그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내년에 재임 받는 게 더 관심이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들을 살피는 데 더 집중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부동산 투자에 그 아주 심플한 3대 질문인 거죠. 네. 그걸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첫 번째는 자, 2021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곧 돌입하잖아요. 네네. 아까 전에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부동산 사야 하는지, 뭐 팔아야 하는지, 당연히 네.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지금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뭐 1주택자는 어느 지역, 어느 네. 주택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네.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는 버텨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 뭐 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들만 가지고도 한 2박 캠프 3일 할까요? 2박 3일 정도 나눌 수 있는 라이브 얘기라서. 켜놓고 2박 3일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지역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그렇죠. 다르고 경제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뚱쳐갖고 정답처럼 공식처럼 교과서처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만 네. 나눴을 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네. 무주택자들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뭐든 하시면 돼요. 뭐든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가점이 높다. 네. 그러면 청약을 무조건 가시는 거고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점 높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청약입니다.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처럼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제 이름 되면 아실 만한 슈퍼 개미분이 계신데 가점이 64점이래요. 64점이요. 예. 엄청 높은 건데? 높죠. 예.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단지 넣어도 다 당첨이 되는 점수인데 네. 지금은 또 서울 가점이 높아져 갖고 64점도 좀 애매한 점수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청약을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점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가점, 당첨 가능 가점들은 공부해 보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애매해진 게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네. 이 분양가가 9억 원 넘어가는 것들은 또 대출이 안 나와요. 중도금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중도금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이 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대출 받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일단은 뭐 대출 안 나와도 사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이든 뭐든 그냥 가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점이 높으면은 그래도 좋겠는데 가점도 낮은데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입지보다는 조금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지역이든 상품이든 조금 낮은 걸로 선택하는 것들을 지금도 추천드립니다. 안 사는 것보단 그게 더 나아요. 그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좋은 데 사야지보다는 예. 일단 살 수 있는 거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음 달부터 이제 사전 청약이 들어가요. 3기 신도시. 네.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데 3기 신도시 조건도 안 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공공 분양이 85%라서 네. 민간 분양은 15%거든요. 네. 거의 안 될 거예요. 민간 분양분들 중에서는 가점이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네. 특별 공급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매물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만 보시니까 그렇지. 조금 확대하시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남구가 다들 로망일 텐데 강남구는 로망이죠. 대출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오죠. 많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LTV 때문에 15 이상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20평대도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대출은 의미가 없고 네. 현찰이 많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99%는 거기 들어갈 조건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에서 강남 포기하면은 꽤 많은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도 안 되시면은 서울을 포기하게 되면은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선택할 부지들이 꽤 많아요. 신규 아파트 중에서도. 네.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든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분양가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아파트들, 입주한 아파트들은 비싼데, 경기도 인천권의 신규 아파트들 분양하는 것들은 뭐 평당 1,000만 원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웬만큼 대출 받으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기도 인천도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서울의 구축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전략들을 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전략은 그 다음 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주택자 분들이 전체 구성원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짜시면 될 것 같고 대다수는 거의 한 50% 이상은 1주택자 분들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네. 지금 100% 중에서 네. 40%는 집이 없고 네. 50%는 집이 한 채 있고 그렇죠. 10%가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1주택자 분들이 제일 구성비가 많은데 네. 이분들은 한번 집을 살면 한 10년 동안은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싶으시면은 1주택자들 비율을 늘리면 돼요. 예, 자가 보유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안 나왔어요. 4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가 힘들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무튼 지금 1주택자들이 고민이 너무 제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요? 무주택자들은 사냐 안 사냐 안 사도 되잖아요. 근데 1주택자분들은 이거를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전하고 조건이 달라졌거든요. 일단 어떤 조건이 있냐면 세금도 그렇고 네. 일단 대출이 안 나와요. 이분들한테는. 왜냐면 대부분 집은 대출을 끼고 사는 것들이지 네. 현찰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슈퍼 개미분들이나 일타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현찰로 사는 거, 연예인들이 현찰로 사는 거지. 네. 저희처럼 월급 받고 이런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네. 다 대부분 대출로. 대출을 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출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특히 서울같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40%인데 맞아요. 40%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DSI라 그래서 네. 또 다른 대출이 있으면 또 줄어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실제 사례예요.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합니다. 여기 근처죠?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보입니다. 네, 네, 네. 예. 그 아파트가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34평을 분양을 했었어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입주가 2014년도였습니다. 2014년 6억. 예. 그때 미분양이 났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17억, 18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6억이 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다 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됐을 때 이분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출이 한 60%, 70%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사후적으로 해서. 그럼 6억 대출을 받잖아요. 예. 근데 지금 17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집을 파는 순간 6억 원을 갚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9억 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9억 원 이상 된 것 중에서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네. 한 1억 정도 낼 거예요. 1, 2억 정도 낼 텐데 그러면은 이분의 손에 쥐는 것이 한 7, 8억? 10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한 8억, 9억 정도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판 집도 못 사요. 그렇죠. 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 안 나오고 네. 일단 돈도 줄어들었고. 예. 그러니까 다른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판 집도 살 수가 없어요. 못 파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으로 내 집 마련이면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5년 정도부터 한번 이사를 가시고 싶은 준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조건대로 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 포함해서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로 매매할 수 있는 매물들이 그러니까 이분도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못 겁니다. 파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사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더 새 아파트로 가거나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기보다 네. 원래 그 부동산 업계 그 말이 있다면서요. 네. 평수 낮추긴 쉽지 않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눌러 사는 것들이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개 나오지 않은 매물 갖고 경매하듯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사람들만 그 매물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됐었고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다주택자는요. 이분들은 일단은 뭐 2주택부터 3주택부터는 엄청난 이제 중가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네. 특히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그러니까 뭐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해 1억 넘어갈 거예요. 보유세가 네. 자재세, 정부세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엄격하게 두 채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파셨어야 되는 게 많긴 한데 팔 수가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파는 순간 못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거든요. 알죠. 그리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증여를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세금 한번 내면서 한번 혹시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2주택자 분들은 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3주택자 분들부터는 아마 벌써 다 파시던지 유지하시던지 아마 좀 전략들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3주택자 정도 되시면 이미 좀 부동산 공부가 되신 분이어서 네. 세금 부분도 이런 거 다 알아보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 드릴 게 없고 제가 배워야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층들은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솔직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이런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층들은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무주택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지금 집을 사냐 안 사냐 문제도 있지만 다시 임차로 가야 되는데 이 임차에서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임대차 2법 때문에 네. 똑같은 방법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매물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자가는 5년, 10년 정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차는 2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4년마다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 기존에 살던 세입자분들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경우는 매물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플로테크 같은 게 많으니까 직방이나 호갱노노나 뭐 집도나 지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매물이 없어요. 전세 매물은 아예. 헬리오시티라는 네. 9,510세대 현 시점에서 제일 큰 단지가 있어요. 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데 전세 매물이 3개예요. 3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3개인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비싼 전세로 가던가 새로 거기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아니면은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되는 마찬가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살다가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도 딴 데 찾으러 갔다가 없으니까 그냥 차선책으로,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씁니다. 네. 예, 그냥 지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사 가고 싶은데도. 세입자분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답답한 거죠. 딴 데 이사를 못 가니까. 왜냐면, 근데 이분들의 맹점이 뭐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 한시적인 것들이거든요.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대안이 없죠. 왜냐면 지금 그 헬리오시티가 처음에 입주할 때 34평이 3억 원, 4억 원 했는데 지금 그 전세가 11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매덕을 어떻게 모아요? 2년 동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2년 후에는 조금 돈이 없다, 다른 돈이 없다고 했을 때는 네. 입지나 좀 지역들을 조금 하급 입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 2020년, 2021년 그렇게 지금 변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신고가가 갱신되는 이유가 시장에 전세 매물이든 일반 매물이든 없는 상황이고요. 2021년도에는 더 심각해져요. 매물 입주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거든요. 2022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요? 2022년. 내년. 네. 그러니까 지금 2020년까지는 많았는데 네. 올해 좀 줄었고 내년엔 네. 더 줄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제. 그럼 더 오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하면 또 댓글이 아니 뭐 이게 찾아왔을 텐데. 현실적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뭐 예.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가 그때 2022, 23년 가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도요? 서울은.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은 있죠, 조금. 근데 네, 좀 입지가 떨어진 지역들. 네. 네, 근데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서울은 아예 없어요. 아예요. 예,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너무 방만했어요. 아. 공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도로 꽉꽉 묶어놨어요.
거래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순환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좀 동맥경화가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떨어질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 소장님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또 네. 다른 유튜버 부동산 이런 거 가끔 보실 때 있잖아요. 유튜브에 요즘 보면 부동산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네. 이제 네. 더 올라갈 건 많지 않고 떨어질 것들은 많이 있으니 네. 지금은 집을 사지 마라. 2, 3년 뒤에 떨어졌을 때, 20, 30% 떨어졌을 때 그때 사자. 이런 얘기 있는 거 보셨죠? 그 말이 다 근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도 근거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안 빠질 거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아파트들은 빠질 거예요. 그러면 빠지고 올라가는 아파트, 빠진 아파트가 섞여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이제 빠진 아파트 보면서 맞췄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장을 예측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리서치만 20년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느 입지가 인기가 많고 어느 아파트가 인기가 많고 이런 아파트가 분양했을 때 분양가 얼마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네.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찾는 아파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대기 수요가 없어져야 가격이 빠지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집값이 빠지길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도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에 금융위기 오고 2009년도, 10년도까지 바닥을 다지다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빠졌거든요. 2013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빠지는데 그때는 대기 수요층이 없었어요. 단적인 예로 제 이제 전 직장의 후배가 강남에서 전세로 역삼동에서 연세로 6년을 살던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2012년도에 6년 동안 전세를 4억을 올려줬대요. 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번에 또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는 쭉 올라가고 매매가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붙은 거예요, 거의 지금 1억 차이로 붙었는데, 그러니까 형님 저 이거 올려줘야 되냐고, 저 여기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애들 학교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집을 4억 5천만 원이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했더니 저한테 황당한 눈으로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이걸 왜 사라고 하냐는 거예요. 강남권의 역삼동에 10년밖에 안 된 아파트였어요. 아, 너무 궁금하다, 결과가. 예.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얘는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전세가로 받치고 있는데 이게 더 빠질 수가 있겠냐고. 내 생각에는 이게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더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구 역삼동이지 않냐고. 그냥 사라고. 그러니까 너 신용대출 받고 아니면 중개사담보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사 보고 만약에 이게 네가 산 가격보다 더 빠지면 네가 산 금액에 내가 사주겠다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던 예. 거죠. 왜냐면 그건 누가 봐도 올라가. 강남구 역삼동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친구가 샀던 2017년도. 샀어요? 예, 샀어요. 제 말을 믿고 샀습니다. 예. 아. 그 아내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선배님 말 듣고 한번 사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차가 별로 안 났었거든요. 근데 샀을 때보다 한 두세 달 정도 가격이 좀 더 빠졌어요. 네. 빠지고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2억이 올랐어요. 지금까지요? 예. 기인이네, 기인. 예.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때도 제가 한우로 얻어먹거든요. 제가 평생 얻어먹어도 돼요, 그 친구한테. 평생 사줘야죠, 이 예. 정도면.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분이 그 친구가 투자라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네. 걔는, 내 집 마련인 거죠. 예, 지금 초등학생이 된 애가 하나 있고, 네. 그냥 와이프가 있고, 그 친구 있고, 맞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식구 그냥 오손도손 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대세 하락, 대상 상승 이런 것만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시장이 자꾸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집들은 일단은 안 빠지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자 수요층이 단기간 들어갔다가 빠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다주택자들 규제라든지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어서. 그런 지역들은 빠질 수 있어요. 서울도 빠질 수 있고요. 네. 경기도, 인천도 빠질 수 있고, 지방도 빠질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대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전세가 보면 알거든요. 네. 예, 전세가 보면 전세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 네. 혹은 또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데 미분양이 없다? 네. 미분양이 줄고 있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제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역대 최저 미분양 물량이에요. 서울은 한 세대도 없어요, 미분양이. 그러니까 지금 70세대라고 있긴 한데, 네. 그거는 그 아파트로 보기에는 좀 부적합한 형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분양용이고, 네. 지금 전세로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그럼 미분양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국에 17개 관역 지자체가 있는데, 네. 서울은 미분양이 없고, 세종시도 지금 미분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세종시는 지금 옆에 계속 신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좀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은 꽤 오랫동안 공급을 안 했고 대기 수도 너무 많고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야. 지금 공급 아니면은 이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죠. 예. 서울에 지금 아파트들이 대다수가 신고가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고가를 네. 앞으로도 더 갱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년 동안 가격 조사만 계속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네.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네. 뭐 국토교통부나 LH공사나 네. 시공사 시행사들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이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네. 그럼 몇 세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제 일이고요.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보고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사한 한 10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9개는 분양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도 수요가 없어요. 그런 시장은 100% 빠진 시장이 맞거든요. 네. 근데 2013년도부터 조사했던 것들부터는 소비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집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럼 수요가 많아요. 그때부터 분양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서울에서는 이 분양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미분양이 조금 더 났어야 되는데 네. 분양이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한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다른 자산을 갖고 있던 분들도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도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큰 금액을 지불할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 주식 부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월세 살아요. 네. 근데 최근에 오셔서는 집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네 분 정도 사셨어요. 그분들은 대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서울에 있는 어떤 집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살만하면은 지금 진짜 뭔가 자산으로 묻어두거나 아니면은 실제 거주하거나 이런 수요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 드리기가 정말 조금 민감하고 네. 애들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그게 지금 사실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소비자 조사, 뭐 중개업자 조사, 리서치를 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다르죠. 그분들은 그분의 분석 방법이나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얘기를 저는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뭐 정확한 의견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사실 그 부동산도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질 거라 얘기했는데 네. 그분 말을 듣고 안 산 분들은 사실 굉장한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분 덕분에 네.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정말 해야겠구나라고 그렇죠. 그럴 수 증가하신 분이 많아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하셨던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시청자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네. 이제 미래에도 정말 적용될 정말 정확한 멘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그러니까 하고.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비싸요. 그건 공감하시죠? 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또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거처럼 집값이 절대가격이 쌀 때는 많이 올라도 절대 금액이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2000년대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면 34평이면 3억 정도 하는 거잖아요. 3억 하던 게 4억 되면은 많이 오른 거죠. 30% 이상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4억이면은 3억이나 4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출 조금 더 받고 저축하면 도전해 볼 만한 금액 그렇죠. 인상분이긴 한데 지금은 3억짜리가 4억 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가 15억이 되고 15억짜리가 20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월급쟁이들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한계를 넘었거든요. 네. 근데도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부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보통 상대적인 박태경 나오는데 집이 원래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은 자기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돈을 보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현찰로 사시는 것들이 아니라 원래 베이스가 달랐던 분들은 집을 사실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집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강남권에 전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권 전세가 지금 20평대가 10억대, 30평대가 20억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베이스가 10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맞벌이 하게 되면 1년에 한 1억씩 모을 수 있으면은 이분들이 잘하면은 1억 이상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5억짜리는 금방 살 수 있어요. LTV가 안 나와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면은 그분들은 베이스가 15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분들이 보통 그렇게 사신 것들이거든요. 연봉도 되고 10억 전세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30대들이 영끌에 샀다고 하는 거예요. 영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산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냥 아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같은 경우도 6억짜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7억이 됐잖아요. 대출 없는 분들은 그냥 양도소득세 좀 내면은 10몇 억이 남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강남 갈 수 있거든요. 구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완전히 사회 초년생들이나 지금까지 주택을 안 갖고 있던 분들한테는 새 집을 사는 것들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집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전세 조금 집이 좀 살아서 좋은 전세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만 좀 소득이 되면은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2020년까지 거래가 됐던 패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남들이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집이 있던 분들, 그다음에 전세가 좀 높았던 분들은 지금도 집을 살 사람들이 있고 대기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뭔가 승자되기 위해서는 이미 부동산 한 채가 있던 사람은 네, 좀 여기서 쉽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어쨌든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갔을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들은 집을 빨리 살라고 한 이유가 사면은 이 시장에 이 끄트머리라도 발을 얹혀놓을 수가 있는 거라서 같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서울이 많이 오르가면요, 경기도, 인천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도, 인천이 지난 1년 동안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서울은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더 지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분들이 최근 1년 동안에 경기도나 인천을 많이 샀거든요. 네. 경기도, 인천이 사상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에서 매주 부동산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최고 상승률이에요. 2021년도 상승률이.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야, 그럼 어쨌든 소장님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공감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네. 떨어지기는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네, 일단 2022년에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네. 언제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질문인데 네. 그건 답이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떨어지는 타이밍을 맞춘다 하더라도 네. 이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되고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 단타는 것처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합니다. 네.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거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이라 알죠. 자가로 보통 평균 몇 년을 거주하냐면 10년 거주해요. 거기 아파트에서. 그러면 지금 산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보통 평균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거잖아요. 그럼 오늘 샀을 때가 내일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올라가 있을 집만 확인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량주 사는 것처럼 주식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적 빠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집이 언제 빠질 것이냐, 빠질 것이 예상된 집들은 지금도 사면 안 되죠. 예, 그건 사면 안 되는 집이죠. 그냥 10년 후에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다. 미래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상향, 그러니까 대기수가 많은 집들은 계속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런 집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집들을. 예, 그러니까 빠질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고요. 네.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 고점을 잡아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후에만 올라가 있으면. 10년 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여기 윤조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아, 네네. 예. 이베스 투자증권? 예, 그 센터장님. 아, 친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형님 모시는 아, 분이고. 네네. 예, 다 엮여 있군요. 엮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에 예, 살고 계셔갖고 집에 초대받아서. 아, 좋은 데 계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저가 좀 취향이 독특해갖고 네. 강남은 아닙니다. 아무튼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집에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분 후배 중에 이제 과천에 사는 분이 계셨대요. 네. 2008년도에 사셨대요. 과천을. 그때가 과천이 제일 급등했던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천이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 이런 순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07년도, 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천이 강남구를 역전한 적이 있어요. 버블이죠. 네. 거품이고. 그러니까 투자쇼까지 다 몰려간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실수요 플러스 투자쇼가 어퍼하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강남 역전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투자 심리에 동해서 그때 산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때 고점에 물리셔갖고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도 계속 물려 있어서 네. 그때 단기 고점을 해못 하다가 최근에 가셨대요. 2년 전에. 근데 과천이 2년 전부터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산 금액보다는 이익을 남기고 팔았는데 지금 갖고 계셨으면은 2배가 더 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고점에 샀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10년만 버티셨으면 네. 그렇게 되셨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건 겁니다. 과천이 단기적인 고점에 산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회복이 되거든요.
예, 그런 말씀이죠. 과천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입지가 대기 수요가 좋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입지가 좋은 데는 뭐 지금 내가 고점이라도 뭐 2, 3년 네. 뒤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네. 결국은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여기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뭐 없나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뭐 이런 뭐 자문회의 그런 것도 하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냥 처음에 이멘트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지면 돼요. 간단합니다. 공급. 예. 이거는 수요 공급 문제지. 가격은 수요 공급의 크로스에 생기는 네. 결과물이지. 그렇죠. 예, 가격을 누른다고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 공급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강남구 수요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강남구로 들어올 만한 수요를 막는 거죠. 원로 공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신도시를 만든다는 개념은 서울에 밀려 들어오는 수요를 막는 것뿐이지 서울 수요를 끄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기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역사를 한 50년 정도라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를 유일하게 수요 공급으로 낮췄던 시기가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3번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97년도 IMF, 네. 그 IMF 이전에는 네. 이 91년도부터 93년도에 일기 신도시의 집단적인 네. 입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딱 3번 있었는데 네. 97년도 IMF랑 2008년도 금융위기는 외부 충격이었고 그렇죠. 돈이 원체 없다 보니까 이제 네. 나가는 돈이 있었던 것들이었었고요. 근데 91년도, 93년도가 제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인데 전국에 200만 원을 거의 동시에 공급을 했어요. 맞아. 물리적으로 빠졌습니다. 강남도 빠졌습니다. 어. 강남 수요가 분산된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분들이 나가기도 했지만 강남으로 진입하는 수요들을 네. 대체 수요주로 해서 분당으로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죠. 네. 그럼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단기간에 하려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남아 돌 때까지 집을 진 적이 없어요. 그냥 분양될 만큼만 집니다. 미분양이 살짝 나면은 분양을 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분양이 났을 때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채씩은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분들이 본능적으로 재테크를 잘하세요. 정부도 잘하고 기업체도 잘하고 돈이 되면은 많이 넣고요. 돈이 안 되면 또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택은 이 실거주 수요거든요. 투자 수요가 아니라 그렇죠. 실거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릴 때 몰리고 또 안 몰릴 때 안 몰리고 지금은 또 이제 공급이 한동안 없는 시기예요.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 청약만 하는 뿐이고 본 청약하고 입주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5년 동안은 방법이 없어요. 5년 동안. 예, 그러니까 눈에 띄는 입주 물량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5년 동안 내리 막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주택들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급락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뭐 외부 충격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급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공급으로 공급을 해도 급락은 안 됩니다. 급락이 딱 2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MF랑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도 그냥 다른 문제가 아니었었으면 급락을 안 했을 텐데 제가 97년도는 그건 좀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건 논의를 하고요. 그때는 대출이자가 비쌌을 때니까 대출이자 빼느냐고 거긴 아마 실수였을 텐데 투자 수요가 아니었을 텐데 그럴 텐데 2008년도는 그때는 투자 수요가 몰려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거주 수요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다들 대형 아파트를 막 산 거예요. 너도 나도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아파트들은 투기 수요거든요. 투기 수요가 몰렸을 때는 급락이 가능해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수요니까 재건축 재개발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투기 수요거든요. 갭 투자하고 지방 투자하고 막 빌라 투자하고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몰렸을 때 그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럼 급락할 가능성이 되죠. 근데 지금은 급락할 조건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투기 수요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실거주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입니다.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순간 들어가잖아요. 집값은 더 이상 하락이 안 합니다. 왜? 안 파니까. 호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묶이는 거예요. 대입해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가 비율을 높이는 것들이랑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를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번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얘기를 캠페인을 안 해요. 그냥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다. 이런 캠페인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평생 살기 좋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게도 임대 사업자 제도를 최근에 폐지를 합니다. 이거 저는 최악의 좀 활용 정책을 생각하는데, 임대 사업자 제도가 어떤 게 되냐면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예요.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거는. 4년 동안, 8년 동안, 10년 동안 안정적인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올리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 물건을 공급하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 혜택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맞아서 진행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효력이 있는 분들인데 임차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임차로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그 시장을 지금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임대인들한테 혜택이 없다. 그럼 임대인들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세금 중과 때문에 더 투자도 할 수 없는데 이것마저도 없어지게 되면은 더 임대 물건을 공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애석하게도 공공에서 임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체 임대 시장 100%에서 85%가 민간 임대예요. 이 시장을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공공 임대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자가 뭐 하라고 하는 캠페인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불안정한 거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부동산 지금 현재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이제 소장님의 의견은 아마 모두가 다 공감했을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러면 산다면 네. 이제 어느 지역이 이제 가장 유명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얼마 전에 또 내신 책도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이 서울편 또 경기편까지 네. 야, 두 권이나 거의 전국 서울 경기의 입지를 거의 다 분석한 네. 이야기가 많던데 서울에가 제가 알기로 25개의 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책에 보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는 좀 변두리 지역으로 여겨지는 지역 두 개가 이제 앞으로 좀 뜰 거란 얘기가 있던데 네네. 어딘가요? 서울은 네. 일단은 다 좋은데, 네. 이제 기본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국에, 서울엔 25개구가 있고, 네. 전국에는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네. 제일 비싼 시군구가 강남구입니다. 압도적으로 비싸죠. 네. 서초구입니다. 강남구랑 서초구가 가장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학군이 좋잖아요. 뭐, 네, 그 뭐 얘기하잖아요. 교통이 좋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일자리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거기 살다 보니까 학군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히려 맞는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없는 조건이고. 서울 그럼 25개의 구 중에서는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서초구랑 강남구 얘기해서 그렇죠. 또 어디가 있나요? 종로구, 중구. 종로구, 그다음에 중구. 예, 영등포구, 여의도 이런 네. 데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만약에 주거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비쌀 겁니다. 네. 근데 종로구, 중구는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네. 다 100% 상업지역 업무시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공장이 딱 하나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택지 개발도 아니고 단지 하나죠. 네. 근데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많은데 택지를 신도시를 개발해서 아파트 환경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일자리에 출근할 수 있고 거기 거주 환경이라는 게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는 딱 부지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렇죠. 보면 아냐면은 강남구는 인구가 50만인데 네. 강남구에 일자리가 70만 개가 넘어요. 강남구에 다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강남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빨리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면 괜찮겠죠. 그래서 자동차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길이 막히니까 전철로 보통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까지 전철망으로 연결된 지역들은 다 좋은 것들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가까울수록 더 비싸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근데 맨 끝 지역이 뭐 일단 강남구 서초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동쪽 끝으로는 이제 강동구나 뭐 하남시일 텐데 하남시까지는 9호선이 안 가 있어요. 강동구까지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구가 9호선이 최근에 연장되면서 네. 강동구가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강동구 같은 지역들도 이미 다 알았잖아요. 네. 그 오르기 전에 들어가는 것들이 유효한 전략이었을 것 같고요. 서쪽 끝은 강서구인데 네. 강서구는 지금도 많이 저렴하거든요. 네. 근데 더 저렴했었어요. 네. 9호선 개통되기 전까지는. 그런 지역들 보자고 말씀드린 거죠. 결국 그래서 그렇게 일자리랑 연결된 노선이 있는 역세권 중에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지역들은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고 미래 가치가 좀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동구, 강서구, 일단 9호선 라인 중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은 서울서도 뭐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죠. 네. 일자리랑 교통이랑 신축 아파트. 예, 예. 그럼 중남구도 어떨 거라고? 예, 중남구는 뜰 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있는 지역들이 뜰 거라고 소개해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입지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입지를 볼 때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지어는 이 선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쫙 설명을 해요, 일단.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어느 단계 위상이 와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이 형성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렇게 예. 돼 있잖아요. 근데 중남구 편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도 소외가 됐고요. 네. 교통망에서도 소외되었었고요. 그냥
서울의 변두리 지역 중에서 그냥 부지가 넓은 부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싸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만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7호선이 개통이 되고 한번 주목을 받고 최근에는 이제 다세대 빌라가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뉴타운이 몇 개 개발되기도 하고 네. 신축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네. 신규 교통망과 기대 아파트가 결합이 되었었고 최근에 또 경전철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또 다른 지역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랑구란 지역에 전철도 다니네, 새 아파트도 있네, 그 주변이 좀 정돈되고 있네, 네. 산도 있네, 한강도 멀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씩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여서 네. 중랑구 같은 지역들도 무조건 싸다고 호재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작은 변화들도 좀 포착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도 살만한 동네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서울에서는 뭐 강남구 서초구가 제일 뭐 누구나 아는 제일 동네긴 한데 네. 그 외에 이제 마용성이 되게 많이 불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러면 향후는 좀 어디가 조금 더 괜찮을까요? 마용성은 다 좋고요. 다 좋고 좋나요? 이제 정확히 좀 분리를 하면은 네. 강남구 서초구는 솔직히 그냥 강남구예요. 네. 원래 강남구였다가 이제 88년도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분리를 했어요. 예, 서초구랑 강남구로 같은 권역입니다. 같은 데네요, 그냥.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 강남역이 서초구랑 강남구 사이에 있어요. 뜨아시지 않았었어요? 네. 그 사이에 있는데 이걸 왜 강남역이라고 했지? 네. 강남 서초역도 아니고 원래 거기가 강남구 한가운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삼성역에서 서초역까지가 강남구였고 네. 강남역이 한가운데에서 강남역이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거니까 거기 같은 권역이고요. 네. 그 다음 넘버 2가 원래 용산구예요. 용산구. 예, 용산구가 늘 넘버 2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구에는 압구정동이고 네. 용산구에는 동부 이천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동이고 네. 이 세 가지가 빅3였어요. 네. 70년대까지는. 네. 예, 제일 먼저 만들기도 했고 여기는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없었고 다 100% 민간 아파트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네. 지금도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원조 부자 동네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동부 이천동, 압구정동, 여의도는 다 낡았어요, 이제. 50년 차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신축들이 생기면서 입지가 좋아지면서 역전한 아파트가 생긴 게 뭐 서초구 반포동의 뭐 아쿠르리오 파크니 이런 것들이 네. 치고 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용산구라든지 네.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곧 재건축을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이제 또 다시 치고 나갈 거예요. 또. 예, 이제 새 아파트 호재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원래 좋았던 입지라서.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마포 성동구가 왜 부각이 됐었냐면은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그냥 중공업 지역. 마포구는 상업 지역. 네. 성동구는 그냥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 벨트가 없었다가 그런 상업 지역이 일부가 주거지로 바뀌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업무 지역의 일부가 주거지로 바뀌면서 거기다가 각각 다 공원이 들어오고 혐오시설들이 없어지고 입지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에 있던 수요들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돈을 조금 버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이 다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랑 강남구, 서초구는 원래 좋았던 곳이고요. 네. 마포구나 성동구는 과거에는 별로였는데 살기 좋은 지역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호재가 발현돼서 좋아진 거죠. 근데 이 호재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왜냐면 중심지가 이미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변두리 지역들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강서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중랑구도. 그 변두리 지역들이 좋아지면은 중심부는 가만히 앉아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중심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배후 소지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중심지는 수요가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예. 책 끝단에 있는 뭐 명품 에르메스 샤넬 같은 그런 효과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명품 사다 보면 더 비싼 거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찌 사다가 에르메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자, 그럼 지역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서초구에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구가 이제 부가 집중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일자리랑 네. 교통이랑 그다음에 학군 이런 것들이 뭐, 다 예. 합쳐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서초구랑 강남구 1위 쟁탈전은 네. 좀 어디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제가 같은 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비싼 거는 반포동입니다. 네. 반포동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이 몰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입지가 별로 안 좋았다가 네. 과거에는 전철도 없었던 지역이었다가 네. 3호선이 들어갔고요. 네. 7호선이 들어갔고 9호선이 들어갔어요. 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제가 아까 강남까지 연결되는 전철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강남까지 연결된 전철망,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이 9개가 있는데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2, 3, 7, 9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3호선, 7호선, 9호선이 들어가요. 고속터미널역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전철 교통망으로는 1등 프리미엄 지역이에요. 고속터미널역이. 거기가 반포동이에요. 네. 일단은 전철 프리미엄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랑 연결되는 전철 프리미엄은 일자리 호재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신축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다 주공 아파트였고 싼 아파트였고 이미 택지가 개발됐기 때문에 저층의 주공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재건축도 빨리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이 지금 되고 있고 2단지, 3단지는 좀 미리 됐었죠. 네.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도에 입주를 했고 네. 반포 자이도 2009년도에 입주했거든요. 그때부터 반포가 역전합니다. 정확하게. 2010년도부터 강남구 역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낡았어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제일 비쌌어요. 네.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 그렇죠. 2010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에 입주하고 네. 반포주공 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쪽에 갑자기 주도권이 넘어온 거예요. 왜냐면 강남구 사셨던 분들도 새 아파트 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우리보다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입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강남 반포동이. 근데 반포동이 그 세 개 단지만 드는 곳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 잠원도까지 포함해서 반포 지구인데 지금도 계속 분양을 하고 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반포동이 제일 비싼 입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압구정동은 한 방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거기는 지금 다 구축이에요. 다 50년 됐어요. 다 이제 예. 근데 재건축만 하면은 역전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10년 남았어요,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야 돼. 이제 조합 설립 단계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공사 단계인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반포동이 계속 이고 있을 것 같고요. 10년 후에는 강남구 쪽으로 다시 넘어올 것 같아요. 서초구에 제가 알기로 이제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네. 반배도, 양재동, 내곡동인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알짜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쨌든 탑은 네. 반포동이다. 반포동은 탑이었었고 이제 이쪽에서 썼던 것들은 잠원동을 제가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반포지구인데 여기는 잠원동이란 이유만으로 싼 거예요. 똑같은 입지 조건인데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은다 이거는 이름만 잠원동이지 반포동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하면 잠원동 들어가는 것들도 가성비 차원에서 훨씬 더 왜냐면 반포동은 원래 비쌌어요. 원래 비쌌으니까. 왜냐면 이미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의 아크로리버파크가 있었기 때문에 쌀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잠원동은 여기에 비해서 쌌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를 분양하는데 2008년도 분양할 때도 3천만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잠원동에 있는 레미안 그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그 2014년도 15년도에 분양하는데 2천만 원대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럼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네요, 잠원동이 스스로 가격을 낮춘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분양이 날까 봐. 근데 지금은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반포동이 조금 더 비싸게 분양하고 잠원동이 좀 싸게 분양하는데 만약에 지금도 잠원동에서 재건축한 아파트가 반포동보다 싸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책에도 언급했지만 최근에 또 방배동이 다시 또 점프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방배동이면 설해마을 옆쪽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편으로 해서 네. 예, 2호선 라인인데 원래 반포동은요. 방배동에 비해서는 이렇게 쳐다도 못 보던 동네였어요. 방배동이 원래 부자 동네. 아, 그래요? 예, 서초구 처음에 생길 때는. 네. 왜냐면 부촌이기도 하고 예, 설해마을 포함해서 뒤에 부촌이기도 했는데 방배동이 반포동보다 뒤처진 이유는 아파트가 없어요. 공급.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하는 것들이 신규 아파트 재건축도 하고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을 해서 원래 아파트가 아닌데 블록을 지정해서 아파트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방배 5구역이 대표적인 될 텐데 네. 서리풀 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서초역에서 이제 그 이수역까지 거기 도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좀 개통이 됐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삼성역에서 서초역까지만 테헤란로의 연장선인데 네. 서초역에서 단들이 됐거든요. 근데 서초역에서 이수역까지 업무 지역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일자리 지역으로서 하나의 또 한 방이 또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방배동도 지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타이밍이 그 타이밍인데 네. 단독주택 재건축, 일반 아파트 재건축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새 아파트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도 한 번 더 올라갈 모멘텀이 생긴 거죠. 서초구 알짜 입지 분석 노하우는 이제 교통망 학추 방금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주거 트렌드는 어떤 의미예요? 주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도 이제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조사예요. 근데 그것들을 정부 정책 짤 때 활용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료인데 이거 비싸게 돈 주고 조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네. 최근에 이사한 이유 그리고 향후에 이사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새 아파트예요. 아, 신축.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조사를 2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뜨아한 거거든요. 왜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 근처, 교통 편리성, 오. 학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보통 1, 2, 3위까지 다 찾아오고 있었다가 네. 상품은 하위였는데 네. 지금은 상품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럼 트렌드가 이 입지는 이제 안 바꾸는구나, 고착화가 돼 있구나. 그 입지 내에서 신축 찾는 게 트렌드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신축이 제일 비싸고 입지가 좋은 지역의 구축이 입지가 좀 나쁜 지역의 신축보다 더 비쌌어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입지가 조금 나쁜 쪽의 신축이 입지가 좋은 쪽의 구축보다 더 비싸요. 대표적인 게 강남구 압구정동보다 서초구 반포동이 새 아파트가 더 비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럼 확실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제일 지금 핫한 상품이고 네. 제일 좋은 상품은 새 아파트가 되면 이미 이제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되기 전에 사는 것들, 네.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 될 만한 것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자, 그럼 입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즘 뭐 신축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어쨌든 더 오를 수 있는 장소를 판단하는 뭐 기준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중치라고 하는데 네. 항상 이제 주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어디가 좀 더 가중치가 높은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게 제 일이었었고요. 통계 분석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넣는데 넣을 때마다 또 이게 좀 가중치가 달라져요. 네.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일반인들 분들은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고려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조건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내가 잘 아는 지역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방처럼 혹은 다른 지역처럼 내가 잘 모르는 지역들은 그 지역 분석할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일자리를 출근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가 많은지도 파악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들어가는 것들은 좋은데 이미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자리가 적지만 일자리가 많아질 지역들을 보는 것들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가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주거 지역들이 선정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거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야 돼요. 예, 교통망인데 그냥 역세권이면 안 돼요. 그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게 지역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뭐 신분당선 이런 것들은 메인 일자리 지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일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여의도 이런 지역과 연결이 되는데 수인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는데. 수원, 인천을 연결하는 선이잖아요. 수인선. 네네네. 예, 수인선은 프리미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역세권이 아닌 것보다는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그 수인선 역세권 주변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 마을 버스, 일반 버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뭐 9개 노선과 신분당선급이 아니라 그냥 그건 전철이죠. 그러니까 이 교통이라고 했을 때 역세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 역세권마다 좀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일자리가 많은 곳과 연결되는지 교통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덜 중요해요, 오히려. 예, 지방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서울에는 워낙 교육 인프라 잘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랄까 서울은 크니까 몇 가지 교육 좋은 데들이 있어요. 뭐 대치동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대치동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대치동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크에서 만든 게 목동이었어요. 목동도 좋죠. 맞아요. 비싸죠. 그리고 이제 목동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을 벤치마킹한 게 또 중계동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목동과 중계동이라고 하는 학원가가 생겼고 최근에 마포에도 워낙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아이언 뉴턴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학원가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서울은 알아서 생기는데 지방은 학원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학군이 좋거나 학원가가 생겼던 데들밖에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무조건 학원가가 그러니까 많이 발달한 지역들을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수성구. 저 대구 출신입니다. 그럼 수성구에서 학군을 나왔어요. 공부 잘하셨구나. 저 대구에 있는 이제 경신고등학교라고. 최고잖아요. 예. 저 때는 자사고가 아니었어요. 자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신고에서 2014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4명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폭등을 한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그 졸업할 때 저희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졸업할 때 한 해 서울대가 한 3, 40명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명문이에요. 야. 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구에서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수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절대 프리미엄이죠. 그렇죠. 다른 데는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동이라고 있어요. 서구 둔산동. 예, 그리고 광주는 뭐 그 봉선동, 남구 봉선동.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 뭐 심정동, 뭐 옥동 이런 데들. 네.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서울처럼. 네. 뭐 해운대도 좋고 수영구도 좋고 뭐 금정구, 동래구 뭐 이렇게 좀 학군 센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 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는 중소도시 조그만 데도요. 네. 학군이 좋은 동들이 있어요. 거기만 비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비싸더라도 거기 들어가시는 게 이 프리미엄 자산 가치 유지하는 데는 제일 좋다. 지방은 특히. 근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글로 수 왔다 있죠.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교통망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하게 되는데 지방은 교통 불편해도 돼요. 교육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지방은 전철 타고 출근 안 하거든요. 차 타고 출근하죠. 예,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네. 뭐 셔틀버스 타거나 그렇게 하지 전철 타고 출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방은 저 대구라서 아는데 네. 그렇게까지 안 막히거든요, 서울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택시를 타보면은 20분이면 다 가잖아요, 끝에까지. 네, 다 가죠, 웬만하면. 예, 저 달성군 끝에까지 가는 것만 빼면은 네. 그 달성군 뺀 나머지 구도는 다 20분이면 다 가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방은 교통 요인이 중요하지 않고 아니, 전혀 영향이 서울에 아니라 비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에 것들이고 비해서. 서울은 교통이 더 중요한데 지방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상권. 상권. 상권인데 이게 아무 상권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거 지역에 프리미엄을 주는 상권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네. 분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상권들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상권들.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전 잘 그리고- 모르겠네요. 예, 그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이 좋아하는 상권이 네. 플러스 상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세대 세대로 분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빠, 엄마가 있고 애들이 2명 있는데 네. 둘 다 딸아이여야 돼요. 일단은 이게 가장 완벽한 가정 관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애가 여자인데 딸인데 애들이 자녀가 딸인데 중학교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한 상권 그 프리미엄이에요. 그쵸. 뭐가 좋을까요? 학원. 예, 그렇죠. 네. 맛집, 카페. 그렇죠. 네. 그런 상권들 말씀하신 뭐 은행, 뭐 병원, 학원 뭐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시설들. 네. 근데 남자분들은 술집 좋아하고 술집, PC방, 당구장, 예, 노래방, 노래방. 예, 이런 거 있으면 마이너스. 아.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이 제일 좋다고 하는 대치동 가면요 네. 술집이 없어요. 아세요? 노래방 없어요. PC방도 없어요. 목동도 그래요. 아. 중계동도 없어요. 근데 그 외에 학원가랑 술집이 섞여 있다? 거기는 그냥 그냥 그런 상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방도 그래요. 네. 둔산동 가면은 그런 퇴폐 시설이 없어요. 수성구도 없어요. 가보시죠. 물론 조금씩은 있겠지 모르겠지만 네. 메인적으로 없어요. 그런 겁니다. 크게 있진 않다라는. 예, 그래서 그렇게 상업 지역들도 그런 것들이 몰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들. 예,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워낙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겼는데 네. 환경 쾌적성이에요. 그 환경에는 인문 환경, 자연 환경이 있는데 네. 자연 환경까지 좋으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숲세권, 녹지 공간이 있는 뭐 이런 것들 있고 요즘에 그리고 좀 뜨죠. 예, 그리고 이제 조망권, 뭐 한강, 강, 바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 뭐 입주민이 적혀져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제가 드릴까 말까 좀 민감해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동산을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람? 리서치라고 하는 게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네.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네. 수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를 네. 유출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3기 신도시를 만든다. 남양주 왕수 신도시를 만드는데 네. 거기는 원래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네. 누군가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럼 아마 처음에는 뭐 남양주 살던 분들, 구리 살던 분들 뭐 이런 데서 이사를 올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누가 이사 오는지 분석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일일 텐데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강남구 압구정동이 이제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합니다. 아마 그럼 평당 한 2억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10년 후니까. 예. 누가 살까요? 의사, 변호사 아니면 오래 네. 돈 많은 분들. 소위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좀 우러볼 만한 뭐 뭐랄까 좀 신림도 있고 돈도 있고 지도층? 예, 뭐 그런 분들이 살 거잖아요. 네. 그 지역과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민감한 분이긴 한데 아무튼 네. 이제 좀 생활 보호 대상자 분들이나 아, 정부의 네네. 좀 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냥 노골 좀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네. 그 서대문구의 모 동에 사시다가 네. 강남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딸아이가 그 학교를 이제 전학을 한 거죠. 네. 한 말이 딱 3마디를 딱 하더래요. 뭐요? 아빠, 여기는 다 공부만 해. 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거나 다 부자야. 아. 예. 세 번째가 압권이었어요. 뭔데요? 애들이 욕을 안 해. 아. 근데 1번, 2번은 그렇다 쳐요. 네. 3번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부모들 입장에서 혹하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 좋은가 본데? 욕도 안 해? 애들이 다 그냥. 그럼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네.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럼 그 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조사 빼고는 다 욕이었대요. 어른들도 애들도 선생들도 막. 그러니까 거기 그 얘기 듣니까 그 학교는 그렇죠. 보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사하고 싶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아. 프리미엄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상한가가 없어요. 이런 지역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이런 조금 이제 좀 혐오하는 지역들 네. 같은 경우는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죠. 아. 그럼 수요가 빠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조금 연장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좋은 학군에 맞습니다. 보내려고 환경. 하는 게 네, 그런 좋은 저도 환경. 이제 대구의 수성구에 이제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좋은 학군에 이제 보내야지 뭐 현실적으로 모든 부모님 마음 같은 마음일 텐데 그래야지 좋은 친구들이 있고 네. 또 그 좋은 친구들이 사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는 또 좋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보고 배우고 하니까 학교에 와서도 그게 다 적용되는 것들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네. 지금은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총각내 야채가게 전 대표가 있었어요. 이영석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친구잖아요. 네네. 워낙 뭐 유명하고 능력도 있는 친구고. 네. 이제 그 친구는 공부 잘 못했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네. 친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서초구에서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학교를 나온 거라고. 왜요? 지인이 많은 거야. 동민들 중에 훌륭한 지인들이. 그러니까 아. 도움을 여러저래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할 때마다 좀 자문도 많이 얻고 네. 또 뚫고 갈 그런 것도 생길 때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인 것 같아요. 예.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하고 그 좋은 학군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죠. 현실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좀 민감한 문제이고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뭐 소셜 믹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소셜 믹스를 주장하고 계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녀분들은 다 자사고 아니면 외고를 보내요. 강남구에 많이 사시고 서초에 많이 사시는 이유가 그런 네. 이유거든요. 예.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주장하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과 내 이해관계 정말 가장 밀접한 가족한테 하는 거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분 중에 이철이라고 하는 네. 기업을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저거 하시는 네. 정무수석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설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교육부 장관 임명 때문에 여당과당 이렇게 논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이제 특목고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내셨냐 그랬더니, 교육 문제는 애엄마가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난, 그래서 솔직히 말하니까 좋았어요. 예. 그렇죠. 애엄마가 하자는데 해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집안 문제는요, 집 결정부터 해서 애들 결정 문제는 무조건 엄마 애엄마 이야기. 따라 쳐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돈만 내시면 돼요. 의견을 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포구. 지금 이제 소장님 오신 마포구.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마포구의 부동산 가치가 사실 예전에 좀 낮았잖아요. 네. 왜 낮았던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6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6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지 않았었어요. 아, 전부 다요? 예. 그러니까 마포구는 서울 25개 중에서 중하위권 정도였었는데 아. 그 요건들이 하나씩 갖춰질 때마다 네. 한 단계 올라져서 지금은 6개 조건은 거의 다 준 조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중하위권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랐다 생각하세요? 중상위권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넘버 5, 그러니까 5등, 6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넘버 6 안에 들어요? 왜? 그럼요.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보다 높아요. 일단은 네. 서울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상위권이라는 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포구는 제가 속속들이 다 이 책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는데 네. 제 고향이에요. 아, 진짜요? 예,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 청기화 주유소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 뒷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딘지 압니다. 저 그 근처에 술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호텔에 바뀌었는데. 네. 제가 태어났던, 제가 72년생인데, 72년도에는 전철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거의 2호선이 지나가는데 홍대 입구역이 84년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생길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호선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들어오고, 네. 공항철도 들어오고, 네. 합정이나 공덕에 5호선 들어오고, 네. 뭐 이런 것들, 6호선 지나가고, 그러니까 전철이 쌓일 때마다
입지가 좋아졌는데 마포구가 이게 강남 가는 노선이 없어 그렇지 강남 가서 노선 빼고는 다 있어요. 맞아. 1호선부터 강남 가는 것만 좋아. 네. 심지어 공항도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네, 공항 엄청 빠르잖아요. 있으면. 되게 빠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가는 거 빼고는 다 좋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통망이 좋아졌고요. 일단 한번 한참 가면 갈 수 있으니까 여의도만 오더라도 고속 타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학원 그냥 대부분 다 주변이 다 대학교였잖아요. 네. 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네. 이대, 홍대 이런 것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동역 주변으로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도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결정적으로 교통 좋아지고 일자리 좋아졌고요. 네. 최근에 거기가 또 혐오시설들이 좀 많았어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 뉴타운에 네. 굴레방다리 기억나시나요? 고가 들여는 잘 모시죠. 네. 거기에 이제 그 형광 불빛 나오는 술집들이 있었어요. 아. 일종의 사창가죠. 네네. 그런 것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언 뉴타운 개발하면서 싹 밀고 뉴타운이 완전히 아까 마포 레미안 프로젝트처럼 깔끔해졌잖아요. 그렇게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혐오 시설들은 없어지고 선호 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포구 전체가 네. 정말 살만한 주거지가 된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마포구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한강면을 제일 넓게 접하고 있어요. 한강면을 제일 깁니다. 옆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강을 활용 못했었는데 네. 긴 한강변을 이용해서 한강변에 다 재개발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의도를 에워싸는 게 마포구잖아요. 네. 여의도 야간 뷰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 기가 막히죠. 그걸 집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기가 불꽃놀이를 막히죠. 한다.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여기서 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은 그 조망권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포 레미안 프로즈가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 세대로 따지게 되면 아마 한강변에 있는 제일 뷰가 좋은 아파트가 제일 비쌀 거예요. 레미안 웨스트림 이런 데들 네.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일자리 들어왔죠. 교통망 좋아졌죠. 그다음에 혐오 시설 없어지고 좋은 환경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렇게 새 아파트 들어왔죠. 결정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이제 애들 자체도 이제 좀 이제 그저 그런 좀 평범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파트가 비싸지다 보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창가 옆에 살던 분들하고 지금은 새 아파트 비싼 집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학원가가 생겼어요. 대용역 주변에 중계동, 목동,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가가 막 들어와요, 지금. 교육 환경도 좋아졌어요. 서울대를 보내는 대학교가 없었는데 서울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조건들을 다 충족을 했죠.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그냥 점핑을 해버린 거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0여 년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굉장히 궁금해진 게 학군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군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보통 초, 중, 특히 중고등학교 얘기일 텐데 학군의 끝단은 네. 대학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마포구에는 사실 대학이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서강대, 네. 연세대, 이하여대. 왜 대학이 좋은 데가 있는 데들은 집값이 별로 안 비싼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 책에도 제가 풀어놨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 프리미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대학은 봅니다. 아니에요? 대학교는 솔직히 더 말씀드릴게요. 대학교는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아 진짜? 네. 아니 결국 초, 중, 고 네. 학원도 이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 중, 고에는 학원가와 학원가를 위한 상권만 있는데요. 대학교에는요 술집만 많아요. 아, 그치. 마이너스 상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옆에 대학교에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치. 예, 제가 고향이 마포구인데 두 번째 이사 간 데가 관악구 신림동이었거든요. 신림동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공부 좀 하니까 서울대 옆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서울대 갈 줄 알았대요. 서울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실패 사례 네.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옆에 산다고 그 대학교 갈 수 있는 게 그건 전혀 제가 다른 원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안 여쭤보는데 너무 네. 궁금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서울대 옆에 가셨는데 학교는? 예, 같은 S대 갔어요. 그냥. 서울대가 아닌 예, 서강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좋은 데 가셨네, 예, 그래도. 신문방송학과 나왔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옆에 산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 산다고 연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언니 오빠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놀고 먹는 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거기 녹두거리 이런 데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야, 그럼 마포구 또 동네는 뭐 공덕, 아현, 저는 이제 공덕에 있는데 네.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 소교, 합정, 망원, 연남, 성산, 상암 좀 알짜 동네는 좀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중에서 아파트 있는 것들은 다 말씀하신 건 다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다 옛날엔 그저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마포 종점이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차 시절에 여기가 종점이었다는 것들은 변두리였다는 얘기고 싸기 때문에 여기 살았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싼 상가들 뭐 주물러 팔고 뭐 이런 데들 뭐 대포집 여기 또 뭐 마포 최대포도 있듯이 그런 상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상가들이 재개발하면서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판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싼 상가들이 많았던 입지들인데 그것들이 재개발하면서 다 입지가 고급화됐어요. 지금은 이제 오마카세 먹습니다. 근데 안 먹고 주물럭이 아니라 요즘에 한우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여기 되게 가게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마포에.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단지고 단지들 상가에 다 맞아요. 배치가 돼 있어요. 저도 예. 마포에 산지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진짜 이 동네가 좋아졌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동네 식당에 가잖아요. 이제 뭐 동네 당연히 뭐 저렴한 식당도 있는데 가끔씩 여기 원래 저는 동네니까 네네. 동네인데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 예. 아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민의 신분계층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최대포집처럼 그냥 소주 한 병에 1인분 먹고 오는 그게 그런 훨씬 분들만 많았죠. 살았었는데 지금은 1인분에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먹고 오잖아요. 맞아. 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네. 그럼 마포구의 미래는 앞으로 향후는 좀 뭐에 달릴까요? 이미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지가 되면요. 그 주변에 그 배후 수요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망하지 않거든요. 그냥 떠받치고 있는 지역들이 생긴 거예요. 마포구가 먼저 치고 나갔고 지금 은평구하고 서대문구가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은평구나 서대문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쪽이 발전되면 여기는 같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마포구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공덕동 주변도 많은데 상암동 쪽도 많아요. 아, 그렇죠. 미디어시티가 있고요. 방송국. 거기 또 150층짜리 부지가 있어요. 아직도 공터거든요. 하나 한 방이 더 남아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포구 옆이 고양시 덕양구인데 그 전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대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마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덕은지구 바로 붙어 있고요. 상암동이랑 향동지구 개발하고 있고 3기 신도시에서 두 번째 큰 지역이 창릉 신도시일 텐데 그러면은 저 이제 일산하고 덕은구 사이가 대곡역인데 거기서부터 여기 마포구까지 그냥 쫙 다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만히 앉아서 중심지가 돼요. 끝에는 이제 변두리였었는데. 그럼 변두리 중심지가 되면 위상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포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일만 남았지 빠질 일은 없죠. 예. 아까 서초구의 어쨌든 가장 메인은 이제 반포였잖아요. 네.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어딘데요? 딱 한 군데라면. 이제 이건 좀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왜냐면 마포구가 이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분 개발한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들이어서 애매하면 뭐 두세 군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한강이 좋으시면은 한강변으로 오시면 돼요. 뭐 용두동 이런 데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좀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가시려면 아현동이 좋은 거죠. 아현도 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 공덕동이 아현동보다 별로예요? 공덕동은 업무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업무 시설, 공덕동 좋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커터블 역세권에다가 업무 시설 많고 상업시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공부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덕동이 처음엔 제일 비쌌습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레미안 타운들이 쫙 들어서면서 여기가 제일 비쌌었는데 그 비싸움이 유지 못했거든요. 가격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아현이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현이 더 살기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격이 말해줍니다. 지금 한강변 아파트랑 아현 뉴타운이 제일 비싸거든요. 제일 비싼 건 염리동이죠, 염리동. 근데 염리동은 단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리동은 그냥 아현 뉴타운의 한 블럭이라고 보면은 그 블럭, 한강변 블럭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덕동에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상업, 이건 업무 시설이잖아요. 여기 지금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 동네가 탑이 아닌 게 좀 안타까운. 어쨌든 아현이. 확실히 근데 공덕동 근처에는 술집이 좀 많지. 예,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거주하기 편하다는 얘기고요.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동네 하나씩 이제 파헤쳐 가니까. 자, 그럼 영등포구는요? 네. 좀 영등포구는 또 영등포, 당산, 도림, 물레, 양필, 신김, 대림, 여의. 네. 영등포구는 좀 알짜 입지는 어디 쪽이 정도 보시나요? 영등포구가 정말 이거 영등포구 갖고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왜요? 드라마틱하고 왜요?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해방 이전부터 서울이었던 데가 한강 이남에서는 영등포구예요. 강남구는 아예 없었고 그때는. 그때 경기도였었고요. 영등포구만 서울이었었거든요. 정말 오래된 구심입니다. 그 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낡았다는 얘기고요. 낡았다는 얘기는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된 부지들은 좋아진 거고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은 지금도 쌉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개발이 돼서 치고 나가는 지역들이 있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여의도였어요. 여의도는 영등포구의 유일한 신도시입니다. 최초에 70년대에 만들었던. 근데 지금 50년이 돼서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고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제일 낙후됐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신길동이었어요. 신길동. 예, 신길동은
아파트가 아예 없었고 골목 자체가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범죄가 많았죠. 소매치기, 뭐 아리랑치기, 뭐 이런 훅치기 이런 거 많았던. 아리랑치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죄송합니다. 아리랑치기가 그 뒤에서 치고 이제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살아서 가끔 가면은 밤에 가면 무서워서 밤에는 안 가고 그랬어요.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낮에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싹 다 밀어버리고 신기 뉴타운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길이 자체가 새로운 길이잖아요. 뉴타운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넘버 3 지역이 됐어요. 제일 비싼 지역이 여의도고, 그다음에 이제 당산 물레고, 그다음에 이제 신길동인데, 그래서 지금 그만큼 영등포에서 상위 입지가 됐고요. 새 아파트만 들어온 곳이 아니라 지금 이제 7호선도 개통이 됐고, 신안산선 지금 공사하고 있고, 신림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은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트리플 역세권 지역이 됐어요. 신길동. 그래서 신길동의 그 미래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물레 쪽,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의 그 사창가 부지들 주변 뭐 쪽방촌 부지들이 정돈이 되면은 거기도 천지 개벽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주거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거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또 보셔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등포구 뭐 알짜 입지 분석 노하우는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 시설들이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있는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 신길동 남자인 저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다 갑니다.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는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창가 골목들은 여자분들하고 애들은 안 가요. 그렇죠? 아직 있어요? 아니 있어요. 영업 때 아직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지가 없어지면은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지가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기는 굉장히 날아가는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를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동네 성북구. 네. 성북구가 지금보다 더 주목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성북구도 이게 강북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강북은 또 오래됐다는 얘기죠. 성북구가 좀 드라마틱하죠, 여기도. 일단은 제일 부자 분들도 살고 계시고. 그렇죠. 제일 가난한 분들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같은 성북동인데. 그 부자 동네 이름 뭐였죠? 성북동이에요. 그냥 성북동인가요? 예. 성북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김광석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에 나오는 그 지역은 저렴한 동네고 저 위에 진짜 뭐 그 주택 대형 뭐 300평, 400평 되는 대주택들 사는 데들은 이제 부자 동네죠. 거긴 논의를 할게요. 저희랑 뭐 분석할 만한 입지가 아니니까. 그 저렴한 부지들이 있었어요, 성북동에. 그래서 이제 성북동 그 성북천 지나가는 그 부지들,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기름동이라는 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장의동이라는 부지, 대부분 저렴한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종로구 중구 살다가 종로구 중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종로구 중구에 살던 분들이 밀려난 거예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데 못 가니까 성북동에 있는 그 산 골짜기로만 간 거죠. 뭐 천 주변이나. 그런데 그것도 낙후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발을 할 여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이명박 전 시장 때 뉴타운으로 지정했고 그 이후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뉴타운이 시범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천지 개벽을 했죠. 판자촌이 지금 성북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름 뉴타운은 지금 아마 성북동 부활의 신호탄이 됐고요. 지금도 좋고 아마 주변에 개발이 될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 다음 봐야 될 지역이 장의동입니다. 장의 뉴타운. 성북도의 끝 지역인데 장의 뉴타운도 거의 버려진 땅이었다가 거긴 거의 좀 평지거든요. 다세대 빌리 밀집 지역이었다가 구역 정리를 해서 서울서 제일 큰 뉴타운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워낙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전 시범 뉴타운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줬는데 지금부터는 민간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그 좋고 좋은 큰 뉴타운 반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박원순 시장님 때. 돈을 줄 수가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못하면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반만 추진이 되고 반은 안 되고 있는데 추진된 것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막 분양가 대비 2배 반이 올라가니까 해제가 됐던 지역들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신청하고 있고 뉴타운에 지정해달라고 하고 있고 변화가 엄청 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부지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지가 다 개발이 되면은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의 뉴타운을 아마 기름 뉴타운보다도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성북동 잘 사는 사람들 말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성북 구역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공재개발 혹은 그냥 민간 재개발로 진도가 드디어 나갑니다. 거기 벌써 진도가 나가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는데 주변 지역들이 비싸지다 보니까 비싸지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성 놓게 되면은 거의 돈이 없는 분들도 내가 돈을 조금 넣더라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니까 성북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동과 성북동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예. 성북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 뭐 대기업 총수분이나 뭐 이런 돈 많으신 분들이 대저택이 있잖아요. 그 용산구에 이태원에도 안쪽 편에 네. 그 대저택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체 저택들이 있는 데들이 세 군데인데 성북구의 성북동, 그다음에 이제 종로구의 평창동, 그쵸. 이제 용산구의 한남동. 한남도. 예, 그 지역들은 뭐 일단은 그 대기업 총수님들이 그냥 다 소유를 하고 계시죠. 왜냐면 거기 대부분 지대가 더 높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살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공짜로 줘도 관리도 안 되고. 지대가 높으면 원래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조용히 살고 싶고 일반인들과 떨어지고 싶고 내려다보고도 싶고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생각보다 땅값이 비싸지 않아요. 이게 넓어서 비싼 거지 평당 단가로 따지게 되면 밑에가 더 비싸요. 예.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자, 그럼 성북구 입지 분석 노하우가 뭐 도심 변화와 환경 쾌적성,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혐오 환경 시설들이 쾌적성은 이미 갖춰져 있고 그래서 좀 혐오 시설들이 없어지게 되면 인문 환경도 좋아지는 것들이고 지금까지 낙후돼서 돈들이 없어 개발 못했는데 사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서 서초구, 영등포구, 성북구, 마포구에 대한 이제 조금 심층 깊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근데 향후 서울에는 물리적으로 주택 공급은 크게 늘릴 수 없는 게 좀 현실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지들이 이렇게 개발 부지가 많은데 왜 주택 수가 안 늘어가느냐? 재건축도 뭐 임대 세대 좀 빼면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대 수가 몇 세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소형이었는데 대부분 중대형들을 희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인당 쓰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은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이 문제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줄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한 집에 한 9집이 사는데 그 다가구 주택은 한 집밖에 안 줘요. 재개발하게 되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8세대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세대수는 줄죠. 또 1인당 쓰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집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맞는데 그분들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좀 밀려나서 오히려 경기도 인천 지역에 신도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고. 그래서 책에서 뭐 양적 수요로 이제 세대수 중간은 이제 경기 인천, 질적 상품 공급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서. 네, 서울은 그냥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것들이고 서울의 양적으로 필요한 수요들은 경기도나 인천에서 충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권역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좋은 지역은 서울보다 비쌉니다. 뭐 과천, 뭐 성남, 판교, 뭐 광명 이런 데는 더 비싸니까 거기는 경기도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도 뭐 서구라든지 아니면 송도 같은 지역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도 그냥 서울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역할을 경기도랑 인천이 나눠서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서울에서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럼 10년 뒤 경기도 도시 가운데 가장 성장해 있을 좀 두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장에 있을 지역들도 지금 지역들 빅4라고 하는데 서울에 붙어있는 지역들이 제일 같이 성장할 것 같고요. 빅4가 어디죠 일단? 제일 비싼 데가 과천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하남, 광명. 예, 그게 빅4고요. 거기가 붙어있기 거기 그냥 서울. 서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진짜 경기도 역할만 하는 곳에서 제일 커질 것은요. 지금 남쪽으로는 화성과 평택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성과 평택이요? 예. 북쪽으로는 양주하고 파주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는 지금 서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까지도 서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광역 교통망이에요. GTX, 뭐 A라든지 C라든지 이런 거 연결되게 되면은 거기까지도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서울역 할 수가 없거든요. 출퇴근이 멀기 때문에. 근데 GTX가 개통이 되면은 파주에서도 20분, 화성에서도 20분밖에 안 걸려요. 삼성동까지 오는데 그 시기가 되면 물론 한 10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화성이나 평택도 파주나 양주도 좀 어느 정도 살기가 좋은 곳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 경기도는 다 좋은 거예요. 고양시도 더 좋아지는 것들이고요. 파주가 좋아지면 고양시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양주가 좋아지면 의정부시는 더 좋아지는 것들이고요. 화성이나 평택이 좋아지면 당연히 뭐 과천이나 성남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하성은 제가 보니까 뭐 일자리랑 교통망, 상권시설 요거 좀 가볍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화성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이제 서울과 무관한 지역이었었고 그냥 부지만 땅만 넓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동탄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동탄.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봤더니 일단은 화성 동탄 바로 옆쪽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었어. 근데 삼성전자의 일자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주로 수원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수원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화성 동탄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서울서도 이사를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자신 있게 2기 신도시를 만들었죠. 네. 근데 2기 신도시들도 수요가 꽉 찹니다. 예, 그래서 이제 2기 신도시 만들 때 1기 신도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는 무조건 일자리를 넣겠다라고 공약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산업 벨트를 또 같이 만듭니다. 산업 단지들도 많이 만들고 디지털센터 같은 이런 일자리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대기업들 막 유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랑 이런 명품 주거시설도 같이 개발이 됐고 심지어는 또 서울과 교통망도 좋아졌거든요. 그 사이에 SRT라고 하는 KTX 또 민간 KTX죠. SRT도 개통이 됐고 지금 GTX를 또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개통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증가하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새 아파트 들어오다 보니까 입지가 좋아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입지의 신분계층이 바뀐 거잖아요. 좀 사신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평택은요? 평택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요. 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여기도 평택도 산업 벨트가 많은데 지금 계속 산업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평택에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에 안 쓰던 땅들을 쓰는 거예요. 일단 미군 부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왔을 때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보다는 들어와서 소비도 해주고 주거 시설도 마련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택이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좋고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아져서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게 활성화되게 되면은 인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이 생기게 되면요. 기업체들도 여기 인력 확보가 편하구나. 그러면 기업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망도 지금 KTX도 개통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서해선이라고 하든지 이런 또 도로망, 전철망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화성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은 계속 화성과 유사한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화성은 이 해안가에 접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메인 입지가 다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평택은 항구도 있어요. 심지어 비행장도 있어요. 육해 공군이 다 가능해요. 평택에 공군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지금 이미 평택항 개발하고 있어서 개발돼 있죠. 대중국 무역도 편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류센터 하기도 편하고, 여기에 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물건들 제조업도 편하고, 대기업이 들어와도 되고요. 이미 대기업이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해운이라든지 또 그 비행기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평택이 지금까지는 관광지가 아니었었는데 평택 관광 벨트를 만듭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관광 벨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 벨트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일자리 생기고 상업시설도 활성화되고 그럼 주거지역도 발전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평택 인구가 지금 60만 밖에 안 되는데 평택시에서 그래서 계획 인구 잡은 게 120만 명이에요. 그럼 아직 반밖에 안 온 거잖아요. 인구가 100만만 돼도 어마어마한 도시 될 텐데 이제 60만인데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미래 가치가 보이는 것들이죠. 구리시도 이제 서울이라 해도 무방하다면서요? 구리시는 그냥 서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기도로 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왜요? 가격도 서울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양주가 좋아요, 구리시가 좋아요. 그럼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남양주는 경기도고, 구리시는 서울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광주구랑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면 요만해요. 동네 다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합쳐도 오히려 이렇게 또 시너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아차산 주변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같은 광진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리시는 그냥 서울이라고 보고 분석하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구리시 사시는 분들이 다 서울 출퇴근을 해요. 서울 사람들이네. 최근에 이제 그 8호선을 연장 개통을 할 거거든요. 내년 후년에. 그러면은 이 전철 타고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잠실까지. 구리시가 좋아진 건 뭐 교육, 관광이랑 도시 기반 시설. 원래 좋았어요. 구리시는 원래 처음부터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다른 도시랑 달랐어요. 원래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3대 질문이죠.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는 사실 뭐 중간중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한번 정리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일 비싼 아파트 사시면 제일 안전하고요. 대장주. 비싸다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라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또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안 올라간 것들은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안 올라갑니다. 호재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많아지든지 네. 교통망이 좋아지든지 새 아파트가 되든지 네. 혐오 시설이 없어지든지 이런 호재가 없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3080 정책을 만들 정도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생기는 그런 아파트들과 상품 경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를 뺏깁니다. 그러면 수요를 뺏긴 지역들은 가격이 빠질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빠질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좀 소외되거나 그런 좀 낙후된 지역들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들은 반대.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싸거나 비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대 호재가 다 갖춰진 입지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호재가 있는 입지들은 순차적으로 지금은 싸지만 미래가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아내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의사결정할 때는 무조건 아내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남편분들은요, 하나밖에 몰라요. 뭐요? 출퇴근만 하시면 돼요. 옆에 술집 있으면 되고. 치맥만 있으면 돼. 다른 거 안 보거든요. 치맥 시켜가지고 소파에 앉아갖고 TV만 볼 수 있으면 그분들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내분들은요, 애들 교육도 신경 써야 되죠. 맞아, 남편 맞아. 직장 거리도 신경 써야 되죠. 그다음에 쇼핑도 해야 되죠. 장도 해서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본능적으로 멀티가 되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멀티가 안 되세요. 그 실질적인 가정의 그 소비 주체가 예.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분들은 그냥 그 돈만 벌어 돈만 와라. 벌어와서 그 비용만 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내분들 의견을 100%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부동산은 네. 강남이고 미래에도 부동산은 강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요즘 저는 부동산 전문가분들 만날 때마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다 알아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질투가 나기도 하고 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입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네. 일자리도 갖춰줘야 되고 네. 다른 기반시설도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강남구도 75년도 이후로 계속 좋아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도시가 없는 이상 강남구의 위상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네. 또 공고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강남구를 포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입지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입지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쪽에서도 강남구로 가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강남구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강남구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제안들을 드리지만 강남구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남구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강남구가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저는 강북 쪽에 살고 있어요. 용산구에 사는데 그냥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갈 수 없다고 비하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누가 봐도 좋은 것들은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좋은 것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소장님이 이제 20년 입지 전문가시니까 네. 아무래도 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뵐 것 같은데 그렇죠. 부자분들은 지금 그럼 어떤 좀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부동산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부자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이 없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들이지 네. 부자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부동산으로 에셋을 파킹하는 개념인 것들이죠. 파킹.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안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이 시점에서 사는 것들은 굉장히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에셋을 파킹하는 것 뿐이지. 네. 최근에 80평, 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 80평을 80억에 사신 분이 생겼습니다. 네. 그 준하게 생기고 있는데, 80평을 80억에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투자로서는 실패한 투자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왜 살까? 근데 나중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0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10년 후의 가치를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그 가치 이상은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것들이죠. 그게 맞는 분석이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장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네. 10년을 봤을 때 혹은 내 자녀들한테 물려줬을 때 이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꼬마 빌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토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 보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큰 것들 그리고 가치적인 안정적인 것들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들을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실제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 대표님이에요. 네. 학교 선배님이셔갖고 이쪽 강북 쪽에 사시다가
강남권으로 이사 가고 싶으신데 네.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그냥 뭐 단언컨대 그냥 늘 추천드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추천드렸어요. 네. 추천드렸는데 갔더니 이분이 이제 새 아파트만 사셨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돈이 많으시는데 월세를 살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구축 못 살겠대요. 네. 근데 사시긴 하실 텐데 전세로 살지 혹은 월세를 살지 하나 추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강남구에 그때 없어가지고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추천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그냥 두 채를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돈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축에는 거주하시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그냥 예, 사시고. 사시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종부세에 대한 중과가 되기 전이었었거든요. 네네. 둘 다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이 지금도 소득을 많이 벌이시는 분인데 네. 종부세가 1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투자 갖고 있으니까. 네. 올해는 더 나오겠죠. 네. 흥렬아 하나 팔면은 뭐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가치 높은 거를 남기셔야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아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압구정 남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 어디 신축에 살고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이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신축을 파셨어요. 네.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남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신축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요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없어요. 정말 장기 투자처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쌌던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단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건데 부동산 투자가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데이 트레이딩처럼 많이 하잖아요. 단기. 네. 그렇게 단기로 접근하면 당연히 부동산은 안 되는 거겠죠? 이거는요. 이렇게 좀 뭐 70만, 80만이 보는 네. 예,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얘기기도 네. 하고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니까 이 주식도요. 뭐 가치주를 장기 투자한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단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하루에 많죠. 트레이딩을 뭐 20번 했다 하시는 분들, 네. 저도 아는 분들 있고요. 그분 부자시거든요. 네. 가능하거든요. 네. 부동산도 가능해요. 네. 네, 근데 이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네. 많이 하고. 예. 그게 아닌 일반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말고. 왜냐면 항상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높죠. 이분들도 스쳐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할 수 없으면은 네. 스쳐간 다음에 들어가면 늦거든요.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성공 투자의 원칙 네. 좀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묻지마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네. 제가 아까 강조드린 6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네. 일자리부터 교통교육, 상권환경, 그다음에 입주민의 신분계층, 그리고 미래가치 이런 거 보는 것들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쉽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데 저 같은 전문가 말도 이제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확신 생기셨으면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로 의사결정하시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이랑 달라서 네. 빠져도 하방 견인성이 있어서 실고주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확신이 생기시면은 바로 의사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건 하지 마세요. 빠질 것이다. 그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빠져도 의사결정하셔서 사시게 되면은 거주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월세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사결정은 빠르게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시고 네. 투자 공부하시면은 부동산 재밌어요. 네, 저는 매일 답살 다니거든요. 네. 전국으로. 아. 예, 그저께는 실제로요? 예, 전주 갔다 왔고 익산 갔다 왔고 대전 갔다 왔고 익산 갔을 때는 계룡시도 갔다 오고 다음 주엔 또 제주도도 가요. 네. 그냥 전 그게 너무 재밌어요. 보는 어. 것들이 실제 가서. 왜냐면 또 데이터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네. 부동산은 반드시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왜냐면 속도가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원이나 KB의 지수가 올라오는 것들은 2달 전 수치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단타가 가능한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부동산은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한 달 전 수치거든요. 그럼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것들이고요. 네.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결국 아무튼 내 집을 먼저 하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부동산 공부 20년 하셨죠? 뭐 그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저는. 네. 뭐. 주식 투자도 조금 하고 계시죠? 네.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주식이 어렵죠. 아, 진짜요? 예, 왜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하니까 확률이 100%인 게 되게 많아요. 부동산은. 100%인 예, 거예요? 예, 100%인 게 많은데 주식은 100%인 게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실제 제 주변에 있는 슈퍼 개미 분들도 네. 수천억 자산 가지신 분들도 네.
10종목 투자하면은 두세 개 물립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안 물립니다. 그러니까 좀 제 리스크를 낮은 것만 하게 되면 네. 그 차이는 있어요. 확실히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소장님 모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 이야기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빠세홍 김학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